영국의 어느 식당. 드문드문 손님이 드나드는 작은 식당에서 의욕을 잃은 채 요리를 하고 있는 남성이 있습니다. 요즘 장사가 시원찮아서 의욕을 잃은 것일까요? 이 남성은 퇴근 후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짓는데요. 얼마 후 충격적이게도 이 영국 셰프가 한국의 전통시장에서 배달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도대체 그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 중인 테오라고 합니다. 요즘은 참 장사하는 맛이 안 납니다. 우리 골목에 경쟁 식당들이 많이 들어와서인지 예전만큼 장사가 잘 되지는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 식당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줄까지 서서 예약을 해야만 먹을 수 있었던 맛집이었습니다. 다 옛날 일이 되어버렸지만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단골 손님들도 있었고 어찌저찌 밥은 먹고 사는 정도는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젊고 혈기왕성했더라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해서 제2의 전성기를 누려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요즘의 저에게는 그 정도의 체력과 열정이 없고 그런 도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긴다는 보장도 없었기에 실천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역시 저라는 사람은 태평하게 살려고 마음먹으면 늘 일이 꼬이곤 했습니다. 그저 지금처럼 평범하게 남들처럼 큰 돈은 벌지 못하더라도 하루하루 밥만 먹고 살면 만족한다는 마음이었는데 그조차도 저에게 쉽게 허락되지 않았죠. 그나마 드문드문 오던 단골 손님들도 얼마 전부터는 아예 발길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식당은 늘 하던 그대로였고 별다른 실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손님들이 발길을 끄는 이유를 몰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자 저는 스스로 추측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변화가 없는 게 이유다라는 것이었죠. 너무 변화가 없어서 손님들이 식상했고 자연스럽게 손님들은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간 것이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추측이었죠. 하지만 나중에 진짜 이유를 알게 된 후 깜짝 놀랐지만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하루하루 밥만 먹고 살면 된다고 생각한 저의 안일함이 오히려 독이 되고 비수가 되어 저를 위협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못한 싱글인데요. 그럼에도 저에게 지금의 상황은 아주 위협적이었죠. 결혼을 하지도 못했고 당연히 자녀도 없는 상황이지만 집에는 저 하나만 바라보시는 노모가 계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홀로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렸죠. 벌써 호강을 시켜드렸어야 했는데 아직까지도 생계에 대한 걱정을 안겨드려야 하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러다가 퇴근 후 우연히 넷플릭스를 시청하는데 추천 목록에 세계의 음식들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어요. 호기심에 보기 시작했는데 예상외로 저에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줄 만한 신선한 음식들과 내용들이 많았죠. 제가 본 영상에서는 일본의 음식들을 소개해주는 내용이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맛있게 먹고 있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군침을 삼키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방송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있는데요. 음식을 소개하면서 그 음식의 레시피도 일부 공개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한창 장사를 열심히 할 때는 이런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음식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만의 고유의 레시피가 그야말로 생명줄 같았고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 문서와도 같았기 때문이죠. 저는 그동안의 제 요리 경력과 넷플릭스에서 본 레시피를 기반으로 일식 요리를 신메뉴로 개발하는 계획을 짰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제대로 된 일식 요리가 탄생했습니다. 이름하여 탕두부라는 일본의 전통 탕요리였는데요. 이 음식은 일본에서도 굉장히 고급 요리에 속하여 과거에는 귀족들만 먹었다고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방송만 보고 만든 요리였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 입맛에 맛있으면 거의 매번 다른 손님들의 입맛에도 맛있다는 평이 나왔거든요. 게다가 이번에는 맛의 표현까지도 방송에서 워낙 디테일하게 해주는 바람에 아마도 거의 비슷한 맛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죠. 저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신메뉴를 게시했고 손님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의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일까요? 나쁜 반응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크게 긍정적인 반응도 아니었습니다. 손님들의 피드백을 받아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딱히 문제가 될 만한 피드백조차 없어서 난감했죠. 혹시 오리지널 탕두부 요리와 맛의 차이가 심한 걸까?
역시 방송 프로그램에 나온 정보만을 가지고 신메뉴를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나? 이런 생각까지 이르자 저는 그동안 나이 핑계 열정 핑계를 대면서 꺼려했던 음식 기행을 실천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직원에게 잠시 가게를 맡겨두고 저는 짧은 일정을 잡아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에서 보았던 그 식당을 방문했고 저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탕두부를 주문하여 호기롭게 먹어보았는데 제가 만든 탕두부와 맛의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두부의 질감이 조금 달랐고 영국의 두부보다 식감이 더 좋았습니다. 방송에 나온 정보만을 보고 비슷하게 맛을 냈다는 점에서는 저 스스로가 대견하다고 느낄 법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리지널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영국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지 못했다는 건 저에게 더 큰 숙제를 안겨준 것과 다를 바 없었죠.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다음 계획은 영국에서 먹힐 만한 요리를 발견하고 개발하는 일이었습니다. 혹시나 했던 저의 음식 개발 능력은 이번 일로 확실하게 입증받은 셈이었기에 영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신선한 요리만 찾아낸다면 희망이 보일 것 같았죠. 이번에도 저의 새로운 요리 선생님인 넷플릭스 방송을 중점으로 음식 관련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음식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한국 음식에 대한 소개 프로그램들이 많아졌고 이것은 한국 음식이 대세라는 반증이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제 눈길을 사로잡은 한국 음식이 있었는데요. 바로 마약김밥이라고 불리는 다소 위험한 이름의 요리였어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 음식에 실제로 위험한 약 성분이 함유되는 건 아니었고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다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이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요리 장명 센스에서도 한국인들의 창의성이 그대로 나타났죠. 방송에서는 유명 스타 셰프들도 한국의 이 요리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표정이 진짜로 위험한 중독성에 걸린 사람처럼 황홀한 표정으로 시식을 했죠. 에이, 아무리 그래도 저건 너무 오버 액션 아닌가? 딱 보기에도 별로 들어간 것도 없는 밋밋한 음식 같은데? 처음에는 너무 과장된 표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심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음식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는 게 제 결론이었죠. 이번에도 저는 방송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정보들을 저의 요리 지식과 취합해 신메뉴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에도 쉽지는 않았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왔고 손님들에게 새롭게 선보여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번 신메뉴와는 다르게 먹어보지도 않고 요리의 이름만 보고도 반응이 왔습니다. 징조가 좋았죠. 하지만 음식을 먹어보기 전에 손님들 반응과는 다르게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들의 표정은 그리 좋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어 손님들에게 신메뉴에 대한 피드백을 부탁했고 그중 한 명의 고객님이 주신 피드백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죠. 사장님, 저는 이 김밥 요리를 한국에서 직접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에요. 한국에서 먹은 요리는 인위적이거나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하면서 고소한 맛이었어요. 그래서 중독성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 음식은 조금 밋밋하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한국의 김밥과는 조금 다른 맛이네요. 손님의 피드백을 들은 저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한국의 음식 자체가 영국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을 거라는 제 생각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죠. 오리지널과의 차이가 명백하다는 말이어서 살짝 자존심도 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사소한 자존심을 운운할 때가 아니었기에 이번에도 빠르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저번과 마찬가지로 직원에게 가게를 며칠만 부탁했고 저는 바로 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보았던 전통시장을 찾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토록 극찬하던 중독성 끝판왕 그 김밥을 먹어보았죠. 꼬마 김밥이라고도 불리는 이 재미있는 음식은 특이하게도 머스타드 소스에 찍어 먹는 김밥이었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보이는 음식이 저에게 겸손함을 가르쳐주는 듯 했습니다. 왜 그토록 중독성이 강하다고 하는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있을지언정 단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았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 요리에 손이 갔습니다. 무엇보다 이 음식의 매력은 화학 조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순수 재료의 맛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밥 요리를 먹고 있는 와중에도 포장을 해가는 손님들이 줄을 섰고 그 줄은 길게 이어졌죠. 손님들 중에는 세계 각국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이 요리를 먹기 위해 전 세계에서 찾아온다니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어벤져스에 출연한 헐리우드 배우들도 이곳에서 중독성 강한 꼬마김밥과 호떡 등 한국 전통 음식들을 즐겨 먹는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다 아는데 저만 몰랐던 거죠. 그렇게 저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영국에서 한국식 신메뉴를 개발하여 우리 식당에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주고 싶다는 목표 말이죠.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중독성 김밥 요리의 비밀이 오리지널 한국 식당을 방문하고 나서야 그 해답을 찾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식당 사장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바쁜 와중에 사장님께서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연세가 지긋하신 서양 손님 한 명이 사장님에게 손짓 발짓을 해가며 스페인어로 뭔가 말을 하는데 사장님은 도통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표정이었죠. 저는 과거 스페인 여성과 교제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할 줄 알았기에 한국의 사장님에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스페인 손님은 김밥을 특정 시간에 배달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저는 번역기를 통해 한국 사장님에게 번역을 해드렸습니다. 사장님, 이 손님은 김밥 25인분을 이 근처 건물에 3시쯤에 배달해 줄 수 있냐고 여쭤보고 있어요. 사장님은 그제서야 미소를 지으며 스페인 손님에게 오케이 사인을 주었죠. 그런데 스페인 손님이 떠나고 나자 한국 사장님은 급하게 어딘가로 통화를 했고 뭔가 열심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잘 풀리지 않는다는 표정이셨죠. 알고 보니 배달기사를 부른 거였는데 현재 배달 가능한 인원이 부족하여 시간이 조금 늦어질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사장님은 멋쩍게 웃으시며 저에게 다가와 도움을 요청했죠. 배달 수고비를 드릴 테니 저더러 스페인 손님 음식을 배달해 달라는 거였어요. 평소에 저 같았으면 정색을 하고 거절했을 일이었지만 그날은 제 기분이 워낙 좋기도 했고 이 사장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졸지에 낯선 외국에 와서 음식 배달을 하고 있는 저를 보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이렇게 특이한 경험을 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저는 빈틈 많은 어설픈 김밥에서 허점을 보완한 중독성 강한 김밥의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그토록 염원했던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으며 어머니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이건 최근에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나마 하루하루 밥은 먹고 살 수 있었던 저희 식당이 갑작스럽게 손님들 발길이 뚝 끊긴 것은 다름 아닌 저희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 때문이었어요. 식당에 직원이 2명 있었는데 둘 사이가 좋지 않았는지 불화가 있었고 정해진 레시피대로 음식을 하지 않았던 게 화근이 되었던 것이죠. 사실 이것도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장인데 직원들의 그런 부분들을 챙기지 못한 건 저의 과실이니까요. 하지만 그 덕분에 생각만 하고 있던 것들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요리 강국을 알게 되면서 지금의 성공을 이뤘으니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김밥 말고도 정말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즐비운 나라였는데 기회가 된다면 또 한 번 방문하여 다른 음식들을 경험해보고 싶어요. 홍콩의 어느 대저택에서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앉은 노인은 자녀들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노인의 발언에 다들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난처한 모습을 보입니다. 얼마 후 이 가족들에게는 놀라운 일들과 함께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이 시간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잘리고 싶어.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에서 이름만 들어도 할 만한 대기업 집안의 둘째 아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을 재벌 2세라고들 하지요. 저는 늘 대저택에서 파티를 즐기는 걸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여성들과 함께 말이죠. 제가 파티를 할 때는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멍청한 부하 직원이 꼭 2번 말하게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도 부하 직원을 따끔하게 혼쭐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연락도 없이 들어오시는 바람에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자고로 큰 기업을 운영하려면 아랫사람 관리를 잘해야 하는 법이다. 너처럼 당근 없이 채찍만 휘두르는 상관은 나중에 가까운 부하 직원에게 뒤통수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항상 언행을 조심하거라. 늘 아버지는 저에게 잔소리를 하시곤 합니다. 제가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아버지의 재력 덕분이니 참아야 했죠.
그래도 아버지는 형제 중에서 제가 제일 똑똑하다며 저에게 회사를 물려주신다는 말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셨습니다. 제가 회사를 물려받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제 세상이 됩니다.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희 형제들과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아 식사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회사를 물려받을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오늘 너희들을 이렇게 모두 불러 모은 것은 중요하게 할 말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새겨 듣고 각자 알아서들 잘 처신하거라. 나는 너희들 중 가장 회사를 잘 운영해 나갈 자질이 있는 사람에게 회사를 물려줄 생각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회사에 이득이 되는 성과를 가장 많이 일궈내는 사람에게 회사를 물려주겠다. 저는 뒤통수가 아른하면서 등에는 식은땀이 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회사는 당연히 제가 물려받게 될 줄 알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저희 형제들의 경쟁을 붙여버린 셈이었죠. 이제 대저택에서 여자들과 노닥거리며 호화스럽게 인생을 낭비하는 짓은 끝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연세도 어느덧 70을 넘겼고 언제 건강이 안 좋아지실지 몰랐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회사에서 성과를 내어 아버지의 눈에 들어야 했죠. 그래야 제가 회사를 물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알아보라고 한 거 알아왔어? 뭐? 아직도 못 알아낸 거야? 도대체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너 같은 거한테 주는 월급이 아깝다. 월급이 아까워. 벌써 내 곁에서 5년을 일한 수행비서지만 요즘 제가 민감한 탓인지 영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월급을 다른 직종에 비해 2배는 더 받아가는데 어느 정도는 해주길 바랬던 것이죠. 아버지의 눈에 들기 위해서는 사업적인 성과를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맡은 부서에서 제가 가진 권력을 최대한 이용하기로 했죠. 수행비서에게는 저의 경쟁 상대인 형님과 동생이 뭘 하고 있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동태를 파악하지 못한 듯 했죠. 그래도 동생이 일하는 부서에서는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저는 머리를 굴렸습니다. 동생이 지금 물류 쪽 사업을 확장하려고 한단 말이지? 그렇게는 안 되지. 내가 수를 좀 써놔야겠군. 이봐, 물류 쪽 하청업체 회사들 괜찮은데 몇 군데만 컨택해서 내 사무실로 불러와. 이번에는 일 똑바로 해야 할 거야. 잘리기 싫으면 말이야. 며칠 뒤 하청업체 3군데에서 사장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 중 2명은 중국인이었고 1명은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사장은 딱 보기에도 없어 보이는 행색에 얼굴에도 빈 티가 나서 길에서 만나면 거지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거기 사장님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지 않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거요? 딱 봐도 크게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관상인데 용케도 사장 자리에 앉아있군요. 기분 나쁘신가요? 사실 기분 나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장님은 그만 나가주시지요. 나머지 2분과 사업 이야기를 해야 해서 말입니다. 이봐 비서, 이분 좀 배웅해드려라. 그리고 너 제대로 섭외해온 거 맞아? 제대로 좀 하자. 저는 한국인 사장을 면전에 두고 모욕을 주며 대번에 쫓아버렸고 나머지 2 사장들과 동생의 사업 프로젝트를 막기 위한 계략을 짰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동생 놈이 제 계략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고 동생의 물류 사업 확장 프로젝트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면 동생에게 한수 먹히고 시작하는 꼴이라 제가 불리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도대체 내 계략을 어떻게 알았던 거지? 내가 너무 티를 냈나? 조금 더 신중하게 전략을 짜고 다시 시도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수행비서가 대어를 물어왔습니다. 이제야 밥값을 좀 하려나 보다 생각했죠. 도련님, 첫째 도련님께서는 건설 쪽 사업에 손을 대려는 모양입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신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형님 쪽은 덩치가 큰 건설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걸로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선수를 쳐서 형님이 따내려고 하는 신도시 사업을 뺏어오는 계획을 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어떻게 알았는지 형님은 저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서 엉뚱한 방향으로 유인해놓고 자신은 원래 노리고 있던 도시의 사업권을 무사히 따내었습니다. 이 정도면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거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들이 모두 정확하게 간파될 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회사 승계 경쟁자들을 방해하려고 하다가 저는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하고 형님과 동생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과를 올리게 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다가는 형님과 동생에게 밀려서 회사를 물려받지 못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냥 그들은 그들대로 놔두고 저는 저대로 사업 성과를 읽어내야 하는 건가? 그냥 선의의 경쟁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지금은 그들을 방해하려고 해봐야 타이밍이 늦었다는 생각을 했죠. 도련님, 저한테 좋은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형님과 동생분을 동시에 방해하면서 도련님은 도련님대로 사업 성과를 노려볼 수 있는 전략입니다. 얼마 전에 물류 쪽 하청업체 사장 중에 한국인 사업가 기억나시죠? 옷차림 허름하게 입고 온 그 사람 말입니다. 그쪽에서 형님 쪽과 동생분 쪽에 투자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도련님께서 회사 지분을 몇 프로 빌려주시면 형님과 동생 쪽에 대주는 투자금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이 한국인 사업가는 알아보니 이쪽 라인에서는 알아주는 큰손이었습니다. 수행비서의 말을 듣다 보니 제가 초반부터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셈이었죠. 저는 따로 한국인 사업가와 만남을 주선했고 그를 만나서 제대로 된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허풍은 아닌 것 같았고 처음 봤을 때는 몰랐는데 꽤나 기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대로 물러나기에는 형님과 동생을 방해한 시간과 공이 아까웠습니다. 이 한국인 사업가만 저를 도와준다면 비교적 손쉽게 경쟁자를 물리치고 오로지 나 혼자만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인 사업가와 손을 잡은 저는 형님과 동생 쪽 방해 작전을 한국인 사업가에게 맡겨두고 비서에게 진행 사항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저는 제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시켰고 그렇게 일이 척척 잘 진행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보고받은 바와는 전혀 다르게 형님과 동생의 사업은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저는 이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차렸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인 사업가는 애초에 저를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를 방심하게 해놓고 오히려 형님과 동생을 도와주고 있었고 진짜 계약은 그들과 했던 것이죠. 도대체 이 한국인 사업가가 왜 나에게 이런 짓을 했지? 저는 너무 화가 나고 분해서 한국인 사업가에게 연락을 했고 직설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을 들은 저는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사업가입니다. 외국에 사업을 하러 온 것이고 그때 제가 그쪽을 찾아간 것도 사업차 방문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쪽은 저에게 외모와 외형적인 부분들만 보고 모욕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았지요. 저는 오래전부터 사업을 하다 보니 항상 습관적으로 녹음기를 들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그날 우연히 그쪽이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 승계 경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방해하려 한다는 걸 알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사표를 쓰고 퇴사한 그쪽 수행비서도 저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쪽에게 쌓인 게 많아 보이더군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이 한국인 사업가에게 완전히 당해버린 것이었죠. 게다가 늘 제 곁에서 많은 일들을 해왔던 비서한테도 배신을 당했던 것입니다. 저는 결국 아버지의 큰 분노를 사게 되었고 집에서 쫓겨나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회사의 승계 경쟁에서는 완전히 밀려나게 되었고 그나마 저에게 있던 소량의 회사 지분마저 한국인 사업가에게 빼앗기고 말았죠. 아랫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결과치고는 너무나 가혹한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었죠. 홍콩 재벌 2세인 저의 몰락은 그렇게 끝났고 지금의 저는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부디 다른 사람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래서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 똑같은 사람임을 명심하세요. 그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이고 부모입니다. 이 사건 뉴스에서 본 것 같구만. 당시에는 그 회장이 자신의 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다닌다는 이유로 호적에서 파버린 사건으로 기억했는데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구만. 돈보다 인성이 먼저다.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인성이 글러먹었으면 그 사람은 결국 벌 받는 거지. 저 재벌 2세는 인생 경험치고는 꽤나 비싼 경험을 치렀네. 근데 딱한 마음은 안 든다. 자신의 행동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된 것 같아. 한국인 사업가는 제갈공명의 환생인가?